32페이지 실전 모의고사 5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윤리학은 어떤 원리가 윤리적인 행위를 위한 근본 원리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야 되며 도덕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윤리 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본 원리는 뭐 규범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기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규범윤리학 중에서도 윤리 이론을 정립하는 데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보시면요, 윤리학은 현실의 도덕 문제 상황에서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사람의 성품, 행위, 법, 제도, 관습 등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규범 윤리학 중에서도 윤리 이론을 적용해야 하는 응용 규범 윤리학, 응용 윤리학, 실천 규범 윤리학,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도덕적 추론의 논리적 타당성 입증이 윤리학의 핵심 목표다. 그러면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치 판단보다는 사실 판단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판단이 아니라 규범 윤리학은 모두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 가치 판단 안에 있는 도덕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판단, 단자를 안 썼네. 도덕 판단이 가치 판단 안에 속하기 때문에 도덕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윤리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윤리 이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 판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판단 그러시면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판단이에요. 근데 윤리는 참 거짓이 아니라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설명입니다. 3번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문의 지식을 활용한다. 간학문적이다. 학제적 성격을 지닌다, 이라고 하는 것이 응용윤리학의 특징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윤리학은 도덕적 논의의 의미론적, 논리적, 인식론적 구조를 밝히는 데 주력해야 된다. 그러면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5번 윤리학은 도덕 현상의 객관적 서술을 중심 과제로 삼는다 했으니까요.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가나에 대한 설명이 모두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상적 대화 상황이 나오네요. 이상적 대화 상황. 그리고 더 나은 주장을 근거하기 위해서 규제되는 상황인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서 이해를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참돼야 되고요. 정당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 대화 상황은 결국엔 담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담론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상가가 하버마스 선생님이죠. 하버마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모든 사람에게 담론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없다 되어 있는데요. 담론은 관련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필요가 없다 그러시면 틀렸고요. 니은 오랜 사회적인 전통을 지닌 견해는 담론의 주제가 될 수 없다 되어 있는데요. 담론의 주제는 그 관련된 모든 사항이 될 수가 있어서 담론의 주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잘못된 설명입니다. 디귿 개인의 주관적인 도덕 판단만으로는 보편적 도덕 규범이 성립될 수 없어요. 그쵸? 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도덕 판단만으로는 도덕 규범이 아니라 모두가 합의하는 그 보편적 도덕 규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없다 그러시면 맞는 설명이죠. 리을 담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상적 담론 조건인 개방성과 호혜성, 그쵸? 개방성과 호혜성, 서로 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관계여야 된다라는 설명이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론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으시다면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 하고, 제가 수능 특강 탈 때 요 말을 해드렸는데, 하늘이 본성을 명했다 그러면 도가보다는 유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을 따르는 것은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라고 해서 도가인지 유교인지 조금 많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명했다 그러면 유교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실게요. 자신의 마음을 다 발휘한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성을 배양하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거다 해서, 여기 섬기는 것도 도가에서의 자연스러움이 아닌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교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윤사에서는 존천리라고 해서 천리를 보존한다 이런 얘기를 유교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인위적인 지나친 욕심을 제거해라 해서 거인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유교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이 명한 것이다, 혹은 하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본성을 지키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시면 유교 사상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유교를 고르시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1번 보기 바로 보도록 할게요. 부모와 자식이 연기의 관계다 그러면 불교에서 강조할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효도가 무위의 덕을 실천하는 거다 그러면 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위가 중요한 거니까 도가 사상에 대한 설명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타고난 도덕성인 이인을 발휘해라.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유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유교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소국가민의 사회 실현을 위해서 효를 실천해라. 그러면 소국가민이 목표이기 때문에 소국가민을 이상국가로 보는 도가 노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시겠습니다. 5번 부처를 모시는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모를 모시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를 모시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교 사상이 되시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유교인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유교냐 도가냐 이걸 구분하는 문제라서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된 문제를 여러 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도가는 똑같이 유교랑 동일한 용어인 도나 덕 이런 용어를 씁니다만, 유교에 비해서 도가 사상에서의 도덕은 그냥 자연이에요. 자연입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한다, 자연의 섭리대로 산다, 이런 얘기가 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늘이 도덕적으로 살아라 라는 명령을 내리시면 요거는 이제 인위적인 어떤 도덕 규범을 가리키는 말로서 유교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자의 비극은 부단히 본질적인 것으로 자기를 확립하려는 모든 주체의 기본적인 요구와 여자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형성하길 바라는 상황에서의 갈등입니다. 여자의 신분에서 어떻게 인간 존재가 완성될 수 있는가, 여자에게 어떤 길이 열려 있는가, 어떤 길들이 막혀 다른 골목에 이르는가, 종속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독립을 찾아내는가, 어떠한 환경이 여자의 자유를 제한하며 여자는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이야말로 우리가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제시문이 좀 생소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게 여성윤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할 것,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실존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상이다 라는 것에 좀 힌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질문을 해가며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보신다면 이게 보부아르가 될 것 같아요. 보부아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여성윤리라는 것만 좀 기억하고 있으신다면 보기는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여성도 남성과 같이 주체가 아닌 타자로서 자아를 확립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실존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은 주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타자로서가 아니라 주체성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기억은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왜곡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성은 경제적으로 독립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통적으로 여성 윤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이런 걸로 봐요. 그래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남성에 의해서 규정돼 버린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타파해야 된다. 이 보부아르가 하신 가장 그 핵심적인 말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남성에 의해서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혹은 뭐 이런 존재여야 된다라고 인식되어 온 그 내용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니은 디귿까지는 맞는 선지가 될 것 같고요. 리을을 보시면 남녀 평등을 위한 투쟁을 벌이고 남성과 연대를 통해서 여성의 지위를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이라는 방법을 벌인다라는 것은 보부아르가 주장하시지 않는 내용입니다. 남녀 평등을 위해서는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부아르 선생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잘못됐다라고 보셔야 되시겠습니다. 기존의 윤리가 워낙 남성 윤리적이었기 때문에 여성 윤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대화 타협만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상식 수준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인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인데요. 실험실 동물에 대한 착취는 종차별주의라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킨 문제의 일부이며 종차별주의 얘기하고 있네요.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지만 언젠가 우리 자손이들이 책을 통해서 20세기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알고 있을 때 소위 문명인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의아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니까 그들의 느낌은 로마 검투사 시합장에서 잔악한 행위를 하였을 때 18세기 노령무용에 대한 글을 접했을 때 우리의 느낌과 같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종차별을 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싱어 선생님이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보실게요. 동물 실험은 생태계 전체의 안전성과 온전성을 위해서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전성과 온전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태계 전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허용한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생태계 자체를 중시하는 레오폴드의 입장이 되시겠죠. 레오폴드 선생님의 입장이시지 싱어까지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싱어는 동물만이니까요. 2번 여기 전체라고 한다면 일단 이게 전체주의가 될 거고요. 전체주의는 생태 중심주의만 해당이 되고 그 이전에 인간 중심주의나 동물 중심주의나 생명 중심주의까지는 다 개체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번 동물도 인간과 동일한 이성 판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의 주체다라고 하는 건 이성적인 판단, 즉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싱어는 이성적 판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동물을 존중해라가 아니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중해라 이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인간의 이익 관심과 동물의 이익 관심은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말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싱어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인간의 이익을 위한다는 이유로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동물 실험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쵸.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 실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인간의 복지를 위해서라면 동물의 이익 관심은 희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조금 중요한 표현이네요. 희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건 희생되어야만 한다라는 얘기인데, 싱어 선생님이 동물 실험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싱어 선생님은 공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다체행 이라고 하는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면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동물의 이익 관심이 희생되어야 한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허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시겠고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인식하려면,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인식하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참된 진리를 인식한다, 이런 얘기인데, 육체에서 벗어나야 된대요. 그리고 영혼만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는 죽었을 때 간절히 바라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죽음 이후에 참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플라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을을 보실게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보는 에피쿠로스가 되겠죠. 에피쿠로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씨를 보시면,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함께하고 있는데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야 된다. 죽음을 인지하면서 살아라. 죽음을 미리 땡겨와서 경험을 해라 라고 보시는 하이데거 선생님이시죠. 자, 그러면 1번, 갑은 죽음을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새롭게 결합하는 것이라고 본다 했는데, 플라톤은 죽음이 육체가 없어지는 거죠.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을은 죽음 이후에 참된 쾌락을 위해서 현세에서의 절제하는 삶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죽음 이후에는 이런 쾌락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고요. 3번, 죽음에 대한 숙고가 인간의 삶의 활력을 감소시킨다가 아니라, 하이데거 선생님은 인간이 죽음에 대한 숙고를 했을 때 인간의 실존을 회복해서 훨씬 더 현실에서의 그 삶을 바람직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소시킨다 이러시면 틀렸네요. 4번, 갑은 을과 달리 죽음 이후에 순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죠. 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이데아의 참된 세계를 발견할 수 있지만, 에피쿠로스는 모든 감각이 소멸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을병은 갑과 달리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윤리 시간에 나오는 그런 사상가들은 모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리라는 말이 틀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자연윤리네요. 환경윤리. 문제는 똑같은 문제고요. 갑 보겠습니다. 대지는 단순히 흙이 아니라 토양, 식물,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서 에너지가 솟아난 셈이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 레오폴드 선생님이 되시겠죠. 대지윤리를 주장하시는. 그 다음에 을을 보시면, 모든 생명체는 대상이 생명체입니다. 생존, 성장, 번식, 발전 등의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테일러 선생님이시죠.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까지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병씨를 보시면, 인간 이외의 일부 포유동물, 여기는 포유동물 근데 일부네요. 근데 그 존재들은 삶의 주체라서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레건 선생님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레오폴드, 테일러, 레건의 입장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레오폴드, 테일러, 레건. 자, 기억 보시겠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와 책임의 주체일 수 있는가 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주어가 인간이죠. 인간이 도덕적인 행위와 책임의 주체냐라고 한다면, 이 말은
인간 중심주의부터 시작해서 생태 중심주의까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수가, A에 들어갈 수가 있는 질문이네요. 니은 전체론적 관점에서 생명체들을 존중해야 되는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전체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레오폴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체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B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C 봅니다. 지각과 의식이 없는 존재도 요 지각과 의식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건 인간 이외의 존재예요. 인간 이외는 모두가 지각과 의식이 없는 존재인데요. 여기 인간 이외의 존재 중에서도 인간 이외인데 지각과 의식을 강조하시는 분이 레건이죠. 레건. 이 얘네들이 있어야 삶의 주체가 된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테일러는 되지만 레건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 인식, 지각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레오폴드는 아니라고 제시를 할 거고 테일러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레오폴드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될 것 같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쾌고감수 능력은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싱어의 입장이지 레거는 필요 조건만 되죠. 그래서 X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삶의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인데요. 여기 지각과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이외의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레오폴드는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 되시겠네요. 8번 보겠습니다. 배아복제에 관련된 설명이네요. 배아복제는 난치병 치료와 이식용 장기 형성 등의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되는데 개체복제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인간을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을씨는 배아복제는 난치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개체복제는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허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1번 갑은 개체복제 과정에서 발생할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그쵸, 여기 인간을 생산하는 것과 같으니까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니까 존엄성 문제를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2번 을은 효용성이 아니라 안정성을 따져서 배아복제나 복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난치병 치료에 도움을 주고 불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나 이익과 관련된 효용성을 따지고 있는 거죠. 아니라가 틀렸습니다. 3번 갑은 을과 달리 배아복제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난치병 치료나 장기 이식은 유용성이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고요. 4번 을은 갑과 달리 배아복제와 개체복제를 모두 허용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모두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잘못된 표현이고요. 5번 갑을은 모두 개체복제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부합되므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갑은 개체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정의 관련된 벤 다이어그램 문제입니다. 갑을 보시면 일반적인 정의와 특수적인 정의가 나누어진대요. 이렇게 나누는 사람 있었죠. 그리고 특수적인 정의에 시정, 분배, 교환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본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되실 것 같고요. 을 보시면 정의의 원리에 따라 재화를 최초 취득하거나 어떤 사람으로부터 양도 받아서 취득한 사람은 그 재화에 대한 소유권을 지닌다. 소유 권리론을 주장하시는 노직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병씨를 보시면 정의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 계약 얘기가 나오고요. 신분, 지위, 재능 이런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무지의 배일, 원초적 입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도출해야 될 때 정당성을 얻게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롤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노직, 롤스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문제이기 때문에 세 사람을 모두 따다 주셔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노직, 롤스를 모두 따다 주셔야 됩니다. 기억. 분배적 정의와 시정적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에 따른 동등함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하학적 비례는 분배 정의에서는 허용이 되는 거죠. 시정적 정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산술적 비례를 활용하잖아요. 산술적 비례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나머지 노직과 롤스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셋 다 하지 않는 이야기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A는 틀렸고요. 니은 최소 국가만이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국가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건 노직이 동의할 말입니다. 롤스는 동의할 수 없죠. 롤스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최소 국가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국가를 통해서 인간이 행복이라고 하는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국가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최소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노직에 대한 설명만이다 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C 보겠습니다. 분배 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정적 정의를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죠. 노직도 당연히 분배 과정에서의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되고요. 롤스도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해야 할 말이라서 이거는 D에 들어갈 선지이죠. C에 들어갈 말이 아닙니다. 리을 보시겠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평등하게 경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배적 정의에 있어서 사회에 기여한 가치에 따라서 분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분배 결과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죠. 노직 당연하고요. 당연히 소유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으면 누가 많이 갖거나 누가 적게 갖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롤스도 분배가 되어지는 과정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많이 갖고 적게 가진지에 대한 결과는 중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D에 들어갈 선지가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 리을 3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이 모두에게 우리의 삶을 신이 얘기가 나오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할 때 그의 부르심을 우리가 신이 불렀다라는 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명령하고 계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은 여러 가지 삶의 계층과 양식들을 구분을 해서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순서를 정해두셨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신이 우리를 소명을 해서 해야 할 일을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칼빈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칼뱅 이야기죠. 을을 보시면 자본주의의 생산 방식이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조건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대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서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도록 끊임없이 강요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노동하는 게 아니라 강요된 노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본가는 부를 쌓기 위해 끊임없는 노동력을 구입을 하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시장에서 노동력을 구매자와 판매자로서 만나는 것은 이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본가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제되어 왔다라고 보고 있는 마르크스 사상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신의 소명인 직업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구원의 조건이다 그러면 직업에 충실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표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은 뭐 성서에 대한 믿음이 되겠고요. 직업생활에서의 성공은 신에 대한 은총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신의 뜻에 따라서 육체 노동보다 정신 노동을 중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칼뱅 선생님은요, 신이 각 사람에게 맞게 그 직업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 노동이 됐건 정신 노동이 됐건 신이 부여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게 귀하고 어떤 게 천하다 뭐 이런 식의 나눔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신이 주신 것이니까 귀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죠. 3번 봅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연합만이
연합만이 노동 소외의 극복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가 연합을 안 한다고 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투쟁을 통해서 자본가 계급을 모두 몰락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노동 소외의 극복 방법이 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마르크스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4번,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을 원래는 실현하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게 마르크스의 입장이죠. 그런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노동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강제된 노동을 하게 되어서 인간의 본질을 실현하지 못한다라고 보아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몰락되어야 된다를 주장하시는 것이 마르크스의 설명이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인간다운 노동의 회복을 위해서 매니팩처 중심의 분업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칼뱅은 어느 정도 동의할 수가 있어요. 매니팩처 분업이거든요. 분업. 신이 주신 어떤 업무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분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마르크스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분업은 부분 노동자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완전한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으로서의 자신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에 대한 사상가의 입장을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믿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6년 동안 인두세를 체납한 제목으로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낸 적이 있다. 인두세 납부 거부 운동을 하셨다는 얘기죠. 나를 그저 살덩이인 양 취급하는 어리석은 정부의 말문이 막힐 따름이고 주정부에 복종하느니 양심에 따라 거부하고 처벌을 받아서 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민불복종 운동을 주장하신 사람이네요. 소로죠, 소로. 소로 선생님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을 보시면 나는 시민불복종이 법인의 정부 정책의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정책의 변혁은 맞는데 시민불복종 행위 항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법을 위반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때로는 부정의하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까 모든 부정의한 법을 어기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정의한 법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는 롤스 선생님의 시민불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 갑은 시민불복종이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관에 근거해야 된다. 다수가 갖는 정의관이라고 하면 롤스는 가능한데 소로 선생님은 개인의 양심과 정의관이죠. 그래서 다수가 갖는 이러시면 소로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니은, 을은 시민불복종으로 인한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되어 있네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이 로스도 그렇고 소로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입니다. 롤스는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니까 체제가 요구하고 있는 처벌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디귿, 갑은 을과 달리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불이한 법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불복종할 수 있다라고 본답니다. 그쵸? 요거 소로에 대한 설명이 맞아요. 개인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시기도 바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롤스는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다수의 정의관이고 불복종도 바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 정당한 방법을 다 사용한 다음에 해야 되는 최후의 수단이죠. 그래서 소로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리을, 을은 갑과 달리 시민불복종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저항이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이 시민불복종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을 하는 이유가 개인에게만 안 좋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본다면 문제가 있죠. 나의 상황에 있어서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다 시민불복종이다, 그러면 계속 사회가 혼란할 수 있고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전체적인 기준, 양심이나 어떤 정의의 기준에 봤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나 을이나 둘 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니은 디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과학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과학 연구는 그것이 한창 진행된 다음에 그 방향을 돌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자는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는 생각이 되는 연구를 모두 중단해야 되는 뜻이 아니라 연구가 눈덩이가 커져서 엄청난 힘을 가지기 전에 그 초기 단계에서 가능하나 미래의 위험이나 부작용을 과학자 스스로에게 자세히 고찰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창기 단계에서 고찰을 해라 라고 보시는 요나스 선생님의 공포의 발견술, 이런 얘기가 되시겠죠.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과학자의 책임 범위와 과학기술 이용자의 책임 범위를 엄격하게 분리해라 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학자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라 라는 거니까 엄격하게 분리하는 게 아닌 거죠. 과학자에게도 책임을 지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스는 과학자의 가치 개입을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과학자는 사회적인 책임으로 자유로울 때 더 많은 과학 성과를 낼 수 있다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사회적인 활용보다는 연구 과정의 객관성에 치중해야 된다 했는데 계속 나오고 있죠. 이 활용에 대해서 부작용을 고려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번,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연구를 진행해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과학자는 연구 단계에서 자신의 연구가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고려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요나스의 이 이야기는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13번 보실게요. 일반적으로 지식 수준은 앞으로 수십 년 혹은 수세기를 걸쳐서 크게 높아질 것이며 이렇게 높아진 사회의 의식이 국가의 태도를 바꾸게 되리라고 바라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과연 대중의 지식 수준이 국제관계에서 도덕적인 난맥을 제거할 만한 충분한 발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잠옷 의심스럽다. 신랄하고 예리한 분석을 거부하는 애국심에는 윤리적인 역설이 내재되어 있다. 왜냐하면 애국심은 개인의 희생적인 이타심을 국가의 이기심으로 전환시켜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바로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 집단화되어지게 되면 이기적인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니부어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겠죠. 이 글이 좀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잘 봐주시고 이런 식의 제시문이나 선지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요 선지는 아주 잘 나왔던 선지니까 요걸 선지로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 보죠. 개인의 이타적인 성향은 국가의 이기적인 성향으로 전환될 수 없다가 아니라 전환된다, 이런 얘기죠. 전환시켜버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간의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구성원들의 양심이나 선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니부어는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강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개개인의 도덕적인 성향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의 도덕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니부어가 쓴 책 이름이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개인이 도덕적이어도 이 사람들이 사회 집단 안에 가면 도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도덕성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개인들의 사회적 동정심의 확산만으로 인류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숲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개인들의 노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게 니부어의 입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야생 상태에서 자라는 닭은 땅을 파서 몸을 비비거나 발로 모래를 뿌리는 등의 동작을 통해서 스스로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벌레 등을 제거한다. 그런데 좁은 철제 케이지 안에 갇혀있는 닭은 스스로 진드기나 벌레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서
일부 닭 사육 농가에서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명되어 축사 소독용으로만 허용된 살충제를 산란닭에 직접 뿌려서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나 벌레를 제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먹는 상당수의 닭고기가 이런 상충제를 사용한 농장에서 길러지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공장식 사육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싱어 선생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공장식 사육으로 먹거리와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금방 얘기한 거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공장식 동물 사육은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물의 고통을 늘어나게 하죠. 철제 케이지에 갇혀 있는 닭은 진드기나 벌레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이 경감되지 않습니다. 3번 공장식 동물 사육은 동물의 독재를 존중하는 사육 방식이 아닌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동물 사육은 항생제의 효율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항생제의 효율성을 위해서 공장식 사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공장식 사육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5번 공장식 동물 사육은 가축 전염병 확산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살충제를 뿌린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가축 전염병의 확산에 취약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5번 볼게요. 종신노역형은 사형만큼 고통스럽고 사형만큼 잔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내 답은 이렇다. 노역의 불행한 매 순간을 완전히 집약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이고 사형은 한순간에 모든 고통을 집결시키는데 노역형의 고통은 일생에 걸쳐서 분산된다. 바로 이것이 종신노역형의 상대적인 이점이다. 종신노역형은 수용자보다 구경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라고 해서 종신노역형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베카리아 선생님이 되겠죠. 그리고 수용자보다 구경꾼에게 큰 공포를 일으킨다 라고 보니까 예방주의적인 차원인데 일반 예방주의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기억. 형벌은 범죄 억제 효과를 갖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자, 요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범죄 억제 효과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이어야 되느냐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베카리아 선생님도 똑같은 공리주의 사상가예요. 공리주의 사상가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가져오면 선이고 고통을 가져오면 악이거든요. 그러면 형벌은 그 자체로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벌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리주의에서 얘기하는 태자주의 최대 행복이 늘어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범죄 억제 효과를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범죄 효과가 있는 것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고통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을 정도까지로 제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다라고, 기억은 정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니은 사형은 사람들에게 짧은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인간적인 형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베카리아는 이렇게 잔혹하고 고통스러운 사형이 문제라서 종신노역형과 같은 그런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선지입니다. 디귿 공리주의 관점에서 볼 때 살인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형 이외에 종신노역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디귿 리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범죄 억지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낫다. 이게 지금 베카리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바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찾아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선지가 좀 중요한 선지인 것 같아요. 기억하고 니은 선지를 조금 잘 봐주셔요. 15번을 안 하고 넘어가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랍니다.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고도로 발달한 것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역사는 많은 성현, 즉 성스러운 여러 실제의 현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원시적인 성현, 예를 들면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인 대상 속에서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것에서부터 높은 수준의 성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부여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이 흐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비스러운 사건에 직면하게 되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의 실제가 자연 속에 속된 세계의 여러 사물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이렇게 성스러움이 속된 세계에 드러나는 요 사건을 강조하고 있으신 분은 엘리아데 선생님이시죠. 엘리아데. 자, 그러면 1번. 종교는 성스러움이 인간 세상에 드러나는 것인가? 그렇죠. 현현, 드러나는 거죠. 2번. 비종교적인 인간도 얼마든지 종교적 인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가? 변화는 할 수 있죠. 아직 종교적인 인간은 아니지만 원래 인간이 종교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렇게 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3번. 종교적인 지향성을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이라고 규정해도 되는가? 그렇죠. 엘리 아데 선생님은 모든 인간이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종교적인 인간에게 자연은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는가? 요게 앞에 우리 문제에서도 나왔었는데 종교적인 인간에게 자연은 특별한 자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맞는 선지예요. 요거 기억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 비종교적인 인간은 그 안에 종교성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데 종교성 자체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 종교적인 체험이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선지라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선지는 5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예술 문제네요. 갑은 예술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된대요. 좋은 영향을 주어야 된다니까 도덕주의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겠죠? 도덕주의다. 어릴 때부터 곧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담고 닮아야 된대요. 모방이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이 느낌이 도덕주의라는 것만 찾으셔도 문제는 풀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이런 식의 표현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말을 닮는다,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데아에 대한 모방을 이야기하시는 플라톤 선생님의 말이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신다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덕주의적인 맥락이고요. 을을 보시면요.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는 자들은 교양 있는 자들이다. 세상에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 작품이라는 것은 없고 작품이 잘 쓰였느냐 형편없이 쓰였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도덕적이지 않고 그냥 잘 쓰였느냐 잘못 쓰였느냐라고 하는 것을만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신미주의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글은 와일드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와일드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을의 입장이 강조하는 거니까 신미주의가 강조하는 걸 고르시면 되겠네요. 예술이 윤리적인 가치를 함양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신미주의는 낮아야 되겠죠. 낮아야 되겠고 예술이 예술 그 자체만을 위한 예술이어야 된다. 도덕이 아닌 그냥 예술만으로 예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Z축 보시면 예술과 윤리를 별개의 영역이다. 그렇죠. 별개의 영역이다 라고 보는 거니까 도덕과 무관한 예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X축은 낮고 Y와 Z축이 높아야 된다라고 보니까 기억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고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심한지 그리고 두 쾌락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렬하고 질이 높은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잘 경험한 사람들의 판정 외에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없다. 일단 우리가 쾌락주의자 중에서 이렇게 질을 나누시는 분이 누가 있냐면 이게 밀 선생님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두 가지를 잘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쾌락의 전문가 이렇게 부르면서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쾌락의 질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을의 요 첫 번째 문장은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인류가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의 지배하에 있다. 요 말을 하시는 분이 벤담입니다. 벤담입니다. 그래서 요 말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벤담과 미를 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의 사상가가 을의 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이니까 뭐 쾌락이 양만 있냐, 질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죠. 1번 제가 봤을 때 이 18번 문제는 공리주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하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1번 도덕적인 행위는 행위의 원칙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공리주의는 모두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행위의 원칙이 보편적인 원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간과한다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둘 다 강조하는 거죠. 2번 쾌락은 한 종류뿐이며 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벤담이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사회 전체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의 총합이다라는 것도 공리주의라면 모두 이야기할 거니까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4번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리의 원칙과 양립이 가능한데 벤담 선생님은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네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 한 사람의 쾌락이 다른 사람의 쾌락과 차별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동일한 쾌락을 갖는 동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라서 간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얘기하고 있어요. 무법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은 고통받는 사회와 무법국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질서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서정연한 사회들이 부유한 것은 아니에요. 부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들이 가난한 것은 아닌데 열악한 천년 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이 종교적인 도덕적인 신념들과 문화가 그 기반이 되는 사회의 정치적인 전통, 법, 재산,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 정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화적인 문제다. 정치 문화적인 체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문화적인 체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질서정연한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롤스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기억보죠. 해외 원조는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중단할 수 있다. 중단 시점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롤스죠. 질서정연한 어떤 체제를 갖추게 되면 정치체제와 문화가 바르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니은 국가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원조의 목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필요가 없죠. 이게 목표가 아닌 거죠. 정치체제를 바르게 하는 게 목표인 겁니다. 디귿 어떤 나라가 가난하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원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가난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해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조를 안 할 수 있겠죠. 정답이네요. 리을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사회나 국가는 질서정연한 사회를 이룩할 수 없다. 이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심각한 것이 절대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빈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건데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빈곤이 아니니까 자원이 부족한 국가도 질서정연한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기억 디귿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평화 그러면 영국 평화 생각나셔야 되고요. 각 국가에서 시민적 헌정 체제는 공화적이어야 된답니다. 영국 평화를 위해서는 공화정 체제여야 된다는 거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끼리 연방제에 연방제여야 된답니다.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들의 조건으로 국한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칸트다라고 하는 거 금방 찾으실 수 있겠고요. 을 보시면 평화를 구축하는 활동들을 구조적 평화와 문화적 평화로 구축하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있다.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명확한 구조적 갈등들을 구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확실한 평화가 마련된다라고 보고 있으시니까요. 갈퉁 선생님의 평화 이론이 되시겠습니다. 1번 보죠.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계를 허물어라.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칸트는 주권 국가를 인정을 해 주어야 되고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평화를 위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2번 갑인데요.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한 국가 내의 법인 국내법은 사라져야 된다가 아니죠. 국내법은 있어야 되는 거죠. 국내법, 국제법, 세계시민법을 공법으로서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번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영원한 미완성의 과제일 뿐이다 라고 보는데요. 갈퉁은 평화 이론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 된다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이론을 주장을 하셨겠죠. 영원히 달성될 수 없다면 평화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4번 평화는 인간의 안보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국가 안보의 차원을 우리가 직접적인 폭력이 사라진 상태, 즉 소극적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소극적인 평화. 그리고 인간 안보의 차원은 간접 폭력이 모두 제거된 상태로서의 그 적극적인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앞뒤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번 갑을 모두 물리적인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해서 진정한 평화 상태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죠. 칸트 선생님은 뭐 전쟁이 없어지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죠. 전쟁도 없어야 되겠지만 국내법, 국제법, 세계 시민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국내 상황은 공화정 체제여야 되고 등등등의 확정조항 3가지와 예비조항 6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전쟁이 없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을 역시 물리적인 전쟁은 결국엔 물리적인 폭력이기 때문에 직접 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갈퉁 선생님에게서도 직접 폭력이 없어졌다. 이게 진정한 평화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적극적인 평화까지 마련되어져 있어야지만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말이 돼요. 정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능 완성의 실전 모의고사 5회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보시면서 내용 정리를 한 번씩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